지난 몇 년간 송도 부동산은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고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는데요. 당시 송도 아파트 가격은 국민 평형이 12억 13억을 넘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가격은 꿈도 못 꾸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권 매물이 마피 1억에도 안 나가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송도의 끝은 대체 어디일까요? 민수 씨는 40대 중반 송도에서 10년째 거주하며 백종원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가장입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그는 매일 송도의 센트럴파크를 지나며 이곳에서 우리 집을 갖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송도는 포스코타워, 인천대교, 바이오 클러스터 등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떠오르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곳이었죠. 2020년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는 송도는 인천의 강남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씨도 매일 밤 유튜브를 보며 송도의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영상에 푹 빠져들었죠. 특히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용 84타입이 2019년에는 6억 중반이었지만 2021년에는 이미 12억대에 거래되고 있었죠. 그때 갭투자라는 단어가 민수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면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죠. 당시 전세 시세는 6억 8천만 원. 현금 5, 6억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송도에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할 거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이제 내 집을 가져야지. 부부는 저축과 대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8월 민수 씨는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전용 84타입을 12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6억 8천만 원에 놓고 나머지 5억 7천만 원은 대출과 저축, 가족의 도움으로 충당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민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송도에서 우리 집을 샀어. 이건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위치가 좋고 역도 가까우니까 더 오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후 몇 달 동안 송도 부동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1년 말 민수 씨의 아파트는 놀랍게도 13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송도는 끝없이 오른다. GTX 개통되면 15억도 가능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난 중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송도는 글로벌 허브예요. 외국인 투자자도 몰리고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생기면 대박입니다. 부부는 매일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며 행복했고 민수 씨는 매일 새벽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이곳이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단지 주민들이 이 아파트는 아직 더 오를 여지가 많다며 기대감을 공유했죠. 민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정말 완벽한 선택을 했어.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전세 끼고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송도는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본격화됐죠. 민수 씨는 우린 고정금리로 대출했으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자영업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했던 터라 월 이자는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같은 단지 고층 매물이 8억 중반에 거래되었다는 거였죠. 민수 씨는 부동산 앱을 열어서 84타입 매물이 8억까지 떨어졌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2억 5천만 원에 샀는데 8억? 4억 5천만 원이나 손해?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와 한숨을 내쉬며 걱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을 때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8억 금매도 연락이 잘 안 옵니다. 커뮤니티에는 송도 이제 끝났다. 갭 투자한 사람들은 망했다.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시세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집값 하락도 고통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비쌀 때 투자했지? 그냥 전세로 살면 안 됐을까? 민수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투자하느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좁은 월세집으로 옮겨왔는데 좁은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우리한테 행복을 줄 알았는데
2023년 민수 씨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던 겁니다. 이사 가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죠. 중개사는 요즘 전세도 빠지고 있어요. 6억 8천만 원은 절대 안 나가요 라고 했습니다. 전세 시장도 냉각되면서 같은 단지의 전세 시세가 4억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의 핵심이었던 전세 시세가 무너지자 민수 씨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국 2억에 가까운 돈을 돌려주기 위해 사업자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받았고 차도 한 대 정리했습니다. 민수 씨는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며 매달렸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아내는 우리 진짜 바보였나 봐 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딸아이가 아빠 우리 언제 이사 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민수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행복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죠. 커뮤니티에는 송도는 더 떨어진다. 차라리 서울 구축이 나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그런 글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겨울 민수 씨는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송도 더샵 퍼스트파크 84타입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죠. 오, 이제 오르는 건가? 그는 조심스럽게 지역 커뮤니티에 접속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 단지들의 호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고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역세권 신축 단지로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부동산 중개사도 말했어요. 그나마 송도 중에서도 우리 단지가 반등이 빠른 편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민수 씨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요즘 분위기가 좀 나아졌대. 10억 5천만 원까지 올랐어. 하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답했죠. 그래도 12억 5천만 원까지는 아직 멀었잖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억 5천만 원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2억의 손해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민수 씨 부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민수 씨는 쉬는 날을 줄여가며 수입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적금은 없었지만 대출을 조금씩 상환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가족은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해보려다 이렇게 된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2025년 7월 민수 씨는 여전히 송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오르지 않지만 그는 더 이상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다는 믿음과 열심히 살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아내는 말했습니다. 집값이야 오르든 말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기회를 잡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송도는 한때 인천의 강남으로 불렸지만 하락장에서는 투자 실패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회복까진 많이 남긴 했지만 언젠간 고점까지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외칠 때 그 기회를 주려는 사람은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기회를 만들기도 하죠. 부동산은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또 집은 투자 대상이기 전에 삶의 터전입니다.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 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온 분들도 많고 송도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송도는 여전히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뜻이고 빠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09의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6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이너스 프리미엄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민수 씨의 이야기처럼 눈앞의 기회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충분한 실력과 자본을 갖추지 않은 채 섣불리 접근했다간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꾸준한 투자 공부를 통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송도나 갭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호가 9억까지 갔던 시흥의 아파트가 5억대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시흥 105 신도시의 이야기인데요. 경기도의 새로운 신도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서 9억 10억을 부르던 아파트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평범하게 맞벌이 부부로 살아온 지 어느덧 10년이 되어가는 현수 씨네 부부. 사실 부부는 그동안 투자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둘 다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월급을 받아왔고 퇴직 후에는 연금을 받으며 살 생각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일절 손을 대지 않았죠. 오히려 돈돈거리며 돈을 쫓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소득이 엄청나진 않았지만 맞벌이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 점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족 중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크게 번 케이스가 있었고 처음엔 단순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시기와 질투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부동산에 대해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됐고 전세 대신 집을 사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때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전세금도 계속 오르고 우리도 집을 사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내 윤희 씨의 말에 현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전세로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2년 만에 1억 5천만 원 이상 오를 정도로 전세 시세가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집을 사는 게 낫겠어. 특히 주변 지인들의 지금 아니면 집 못 산다는 말들이 부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지인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매일같이 들리자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을 갖자. 2021년 초 부부는 부동산 앱을 뒤지며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이나 광명은 이미 불가능한 가격.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곳은 시흥 105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라 깔끔하고 바닷가도 가깝고 전철도 곧 생긴다던데 지인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105은 서울보다 훨씬 저렴했고 신도시라는 단어가 부부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와 블로그, 유튜브를 뒤지며 온갖 정보를 모았습니다. 호재도 너무 많았고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죠. 그들은 105동에 있는 2017년식 아파트의 84타입 17층을 골랐습니다. 2021년 초 7억 7천만 원에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대출은 4억 6천만 원을 받았고 기존 전세 보증금과 예금을 탈탈 털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윤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집이 생겼어. 아이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된 기분이야. 현수 씨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르기만 하면 돼. 매수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걸까요? 계약 후 4달 만에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매물이 8억 6,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지? 반년도 안 돼서 1억 8천만 원이나 올랐어. 그동안 월급을 악착같이 모으며 겨우 자금을 마련했던 부부는 허무할 정도였습니다. 돈은 이렇게 버는 거였구나. 지금이라도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진짜 너무 다행이다. 호가 시세는 이미 9억을 넘어 있었고 부부는 10억까지 올라야 팔 거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집을 사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였죠. 이대로 쭉 상승할 거라 믿으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와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위기설이 흘러나왔죠. 2022년 기준금리가 치솟으면서 이자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월 180만 원을 넘어가면서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뭐야? 계산이 안 맞잖아.
윤희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현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현수 씨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려봐, 금방 괜찮아질 거야. 가게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외식을 아예 끊고 아이 영어학원도 하나 정리했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아이는 부모의 표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자꾸 한숨 쉬어?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이 물었습니다. 윤희 씨는 웃으려 애썼지만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현수 씨는 돈 내기만 나오면 입을 굳게 다물었죠. 부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윤희 씨가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6억 8천만 원에 샀던 집은 이제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2억이 넘게 빠졌다고? 윤희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던 부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집값이 왜 이래요? 부동산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5억 초반이면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현수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좀 더 기다릴 걸 왜 그렇게 급하게 샀을까? 전세로 돌리고 이사를 갈까도 고민해봤지만 전세가도 많이 떨어졌고 대출 때문에 월세 두는 것도 불가능했죠. 매월 180만 원 넘게 이자를 내는데 집값도 2억이나 빠졌다니. 너무 후회된다. 잊고 지내보려 해도 계속 시세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 5월 해당 아파트 고층 매물이 거래됐습니다. 거래 금액은 5억 9천만 원. 23년에 비해서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 1억가량 손실 중입니다. 부부는 본전까지 회복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체 이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폭등장일 때 서울의 강력한 규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안산과 시흥으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지역들의 집값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됐고 영끌에서 투자한 2030 세대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대표적인 사례로 105신도시 신축급 대단지의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타입 기준 가격 변화를 보면 정말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2019년 말 3억 초반하던 아파트가 2021년 말에는 7억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동일 타입 매물이 4억대까지 떨어지면서 3억 넘게 하락했는데요. 2년 만에 2배 넘게 올랐던 가격이 지금은 최고가 대비 3억 이상 하락한 금액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안산과 시흥은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곳이라고 불렸습니다. 실제로 안산과 시흥의 아파트값이 자고 나면 몇 천만 원씩 오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뜨거운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갭투자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전세든 매매든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죠.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갭투자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심한 곳은 분양가의 3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지금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살펴보면 3, 4억씩 하락한 사례가 많습니다. 문제는 상승기 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고 이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면서도 떨어진 집값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올랐던 집값은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기 시작했고 한때 떠들썩했던 매매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는 가격을 낮추더라도 매수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특히 시세보다 훨씬 싼 경매 매물마저도 유찰되는 건 실수요자들이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매물은 있지만 거래는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낙찰가율마저 하락하면서 시장 전체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격 변동을 넘어서 지역 경제와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간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사람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거래됐던 신축 아파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하락폭은 거의 40%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100옷 호반 서밋플레이스 전용 84타입은 2021년 7월 10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2월에는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1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만약 2021년에 이 아파트를 사지 않고 지금 현재 이 아파트를 샀다면 대출 없이 4억 1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고 이자만 따져도 연간 약 1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예상했던 개발이나 교통망 확장 등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가격 상승이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긴 어렵습니다. 언젠가 시와오, 송도, 인천국제공항과의 연계가 실현되고 서울대병원까지 들어서면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미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승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바라던 2, 3년 뒤 급등 시나리오는 완전히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되려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과 개발이 구체화돼도 금리나 경기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과 시흥 부동산은 미래 가치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시장, 특히 비싸게 거래된 곳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산부터 보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선부입니다. 이 아파트는 1차와 2차로 되어 있고 2018년식 414세대 최고 29층입니다. 서해선 선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선부역은 신안산선 개통 호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세권 중심 상권도 가깝고 공원을 품고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좋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7억 9,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고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4억 2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6층 매물이 5억 5,700만 원에 거래되면서 2억 4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정말 이 정도로 하락한 걸까요? 최고가에 거래된 매물은 이편한 세상 선부 202동 2101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7억 9,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40대 부부가 공동명의로 상승장 끝물에 투자했는데요. 현재는 실거주하고 계시네요. 9,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과 최근 5억 5,700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같은 타입 매물입니다. 다만 각각 6층, 21층으로 층수가 꽤 많이 차이 나는데요. 현재 201동 84타입 고층 매물이 6억 500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가 최고가보다 2억 정도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긴 했지만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해서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흥 105신도시 중흥 S클래스입니다. 2019년식 1208세대로 신축 단지인 만큼 전세 월세 수요가 높은데요. 단지 바로 앞에 정왕 IC가 위치해서 서울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합니다. 단지 앞으로 인천 앞바다와 월곡포구 그리고 길 건너에 신세계 아울렛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용 84타입 매물이 2021년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3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상승장일 때 여기서 5억 6천만 원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거래 내역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3억 5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을까요? 2021년 소유권 이전된 이력이 있습니다. 시흥 105 중흥 S클래스 111동 1302호입니다. 84타입 기준 매매가 8억 7,500만 원으로 이 아파트에서 가장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소유자 현황을 보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기 때 13층 매물이 최고가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17층 매물이 5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층수와 타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던 매물은 이 아파트의 84 B타입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근 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은 84 A타입 매물입니다. 타입별로 금액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84A 타입 하위 평균가는 4억 6,500만 원, 일반 평균가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84B 타입 하위 평균가는 5억 4,250만 원, 일반 평균가는 6억입니다. B타입이 1억가량 비싼 걸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호가 시세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84B 타입 호가 시세를 보면 중층 매물이 5억 5천만 원부터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억 2천만 원 이상 낮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너무 하락해서 당분간 매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떨어지는 날도 있고 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지역에 얼마나 대출을 끼고 샀느냐죠. 고점에 대출을 많이 껴서 산 사람들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야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은 좀 더 바닥이 나올지 지켜보자며 침착하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높이 오르는 곳은 그만큼 내려갈 여지도 크다는 시장의 법칙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산과 시흥은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한동안 조정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이곳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다면 생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생활하시는 게 낫고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꼼꼼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시점엔 수익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그때가 지금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갭투자 열풍이 휩쓸고 간 자리엔 공실과 미분양 그리고 하락한 매물들만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산과 시흥 부동산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충격을 받으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발 악재가 겹치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교훈은 상승이 큰 곳일수록 거품도 빨리 꺼질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안산과 시흥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상승장 용인 부동산은 젊은 직장인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단기간에 수억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지와 기흥의 상승폭이 엄청났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초 30대 중반 신혼부부인 이준혁, 최수연 부부는 용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는 판교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수연 씨는 영어 강사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4년 차 전세로 살던 20평대 오피스텔은 점점 좁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이를 계획하며 더 넓고 안정된 집에 대한 열망이 커졌죠. 이제 우리도 진짜 내 집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준혁 씨가 수연 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집주인이 전세금 올릴지 눈치 보는 거 이제 지쳤어. 우리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 부부는 용인 기흥구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를 주목했습니다. 기흥역 초역세권, 신축 단지의 상권까지 완벽한 입지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던 시기였죠. 용인 부동산 시장은 2021년 당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와 수원, 화성 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꾸준히 유입되는 젊은 직장인들, GTX 개통 계획과 기흥역 주변 개발 호재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죠. 부동산 뉴스는 연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로 거래량 최대, 기흥역 역세권, 지금이 마지막 기회, 이런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수도권 접근성과 개발 호재로 장기적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매매가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신축의 역세권이니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수연 씨도 동의했습니다. 실거주도 되고 투자 가치도 있겠네.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질 거야. 부부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물은 31평형 30층으로 매매가는 9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에 모은 돈을 다 합쳐 3억을 마련했고 부모님 도움 2억, 나머지 5억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월 이자는 약 100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어. 전세 살면서 매번 오르는 전세금보다 낫지. 준혁 씨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021년 중순 부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직후 용인 부동산 시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 만에 같은 단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10억 8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심지어 호가 시세는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부는 환호했습니다. 우리 진짜 잘했어. 한 달 만에 1억이나 올랐잖아. 시장의 열기는 부부의 자신감을 부추겼습니다. 집값이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더 일찍 샀을 텐데. 준혁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거나 다름없어. 부부는 새 가구와 고급 가전제품들을 구입하며 집을 꾸며나갔습니다. 준혁 씨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기흥의 주상복합 아파트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용인은 역시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의 호가는 점차 하락했고 실거래가도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지 1년 반 만에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준혁 씨는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리 없어. 하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 같은 단지의 매물이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서 3억 가까이 하락한 셈이었습니다. 어떻게 6억 9천만 원이야? 우리가 산 가격보다 3억이나 낮아졌다고? 준혁 씨는 침묵한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는 기흥역 주변 과열이었다. 신축도 하락은 면치 못해 이런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인 시장은 단기 과열로 조정이 불가피하다. GTX 호재도 아직 멀었고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인들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너희 집 괜찮아? 요즘 용인 집값 많이 빠졌다던데. 수연 씨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특히 최근 과소비했던 것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어. 수연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혁 씨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그때 너도 좋아했잖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가 달라져? 부부 사이에 처음으로 날카로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 이자가 조정됩니다. 월 이자가 20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준혁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추가 부담이 너무 커. 하락장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매일같이 부동산 앱을 확인하며 새로운 거래 소식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7억 2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부의 매매가보다 2억 7,500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수연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쌀 때 샀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준혁 씨는 답답한 마음에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때 너도 사자고 했잖아. 나만 잘못한 거야? 수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원망했고 대화가 줄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부담과 스트레스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고통은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서적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연 씨는 밤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뒤지며 낮은 거래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친구는 전세로 버티다가 더 싸게 샀어.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준혁 씨는 그런 아내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는 다들 오를 거라고 했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부부는 점점 사소한 일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부부의 불화를 증폭시키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신혼 후 첫 우리 집이었지만 새 집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뚝 끊겼고 매물이 쌓여가면서 가격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가계부는 더욱 암울했습니다. 월 고정 지출은 대출 이자 208만 원, 관리비 25만 원, 생활비 150만 원, 보험료와 통신비 등으로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수연 씨의 프리랜서 수입은 불규칙했고 준혁 씨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부부는 외식을 완전히 끊고 주말 쇼핑도 멈췄습니다. 부동산 앱은 더 이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7억짜리 매물 나왔다고 하면 나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6억 9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부부가 계약한 가격보다 3억이나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준혁 씨는 앱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점에 샀나? 이게 말이 돼? 수연 씨는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네가 더 신중했어야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전세로 더 살았을 거야. 2025년 초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되었습니다. 같은 단지 매물이 8억 3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여전히 부부가 계약한 9억 9,500만 원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수연 씨는 네이버 부동산을 보며 한숨 지었습니다. 다른 동에 8억 매물 또 나왔대.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게 산 거지? 준혁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부는 매일 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지출을 줄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수연 씨는 강의 일을 늘리려 했지만 일감이 줄어들며 수입이 불안정했습니다. 준혁 씨는 야근을 늘렸지만 늘어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5년 여름 부부는 점차 현실에 적응해 갔습니다. 시세는 여전히 8억 중반선에서 머물렀고 부부의 매매가는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파트 시세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준혁 씨가 말했습니다. 수연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다투는 것도 지쳤어. 우리 같이 이겨내자. 수연 씨는 영어 과외를 새로 시작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었고 준혁 씨는 회사에서 승진하며 월급이 소폭 올랐습니다. 이자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전세 만기 걱정 없이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큰 위안이었습니다. 전세 살던 때 생각하면 집주인 눈치 안 봐도 되는 게 제일 좋아. 수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주말마다 단지를 산책하고 역 근처를 구경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준혁 씨가 베란다에 서서 기흥역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로 다투면서 힘들었지만 이 집은 우리 삶의 시작이잖아.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수연 씨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집이 우리를 무너뜨릴 뻔했지만 지금은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어. 이준혁 최수연 부부의 이야기는 부동산 시장의 냉혹함을 보여줍니다.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신축 아파트는 여러 호재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호가가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6억 9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부부는 9억 9,500만 원에 매수하며 실거주와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지만 시장 하락, 과소비, 금리 인상으로 재정적, 정서적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하락장 속 부부의 갈등은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은 변덕스럽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서둘러 매수하고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릴 걸이라는 후회가 뒤따릅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집이 단순히 자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집은 시세 하락으로 재정적 부담을 주었지만 전세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 주었습니다. 과소비와 갈등은 교훈이 되었고 부부는 더 신중한 재정 관리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다짐했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은 GTX 개통,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수원 및 화성 인근의 산업단지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기흥역 주변 신축 아파트는 젊은 직장인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며 단기간에 수억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과 공급 과잉으로 시장은 급격히 하락했고 역세권 신축 아파트도 6억 9천만 원까지 떨어지며 투자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5년 현재 용인 부동산 시장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흥역 주변 아파트의 거래가는 8억 중반선으로 반등했지만 2021년 고점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용인은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의 접근이 적합하다고 조언합니다. GTX 개통과 반도체 사업지 개발 이후 교통 인프라까지 개선되면 가격 회복 가능성이 높지만 그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용인 기흥구 아파트 매매가는 2024년 대비 약 10% 회복했으나 여전히 2023년 고점 대비 20-30% 낮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최근 시작된 부동산 규제 정책들로 인해 빠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을 살 때 중요한 것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가가 아니라 이 집이 내 삶에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에게 부동산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서울의 증권사에 근무 중인 39세 최정호 씨 가족은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증권사에서 트레이딩 업무를 맡고 있었고 고액의 연봉과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또 아내는 피아노 강사로 입시 위주의 과외를 통해 역시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또래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맞벌이 부부였지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꿈같은 얘기였습니다. 강남에서 아파트? 아무리 많이 벌어도 월급 평생 모은다고 그게 가능할까? 부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은 있었지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서울 집값 때문에 매번 좌절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호 씨는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동탄 신도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탄이 이제 강남이나 판교급이 될 거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바로 옆이고 GTX 노선도 곧 뚫린대. 동료들의 열띤 이야기에 정호 씨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탄은 국가가 밀어주는 신도시라며 GTX 신규 산업단지 등 호재를 강조하고 있었죠. 정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 동탄이라면 우리도 집을 살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정호 씨는 지연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연아, 동탄 아파트 하나 봤는데 2019년에 6억대였는데 지금 시세가 10억 넘더라.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갈 거야. 지연 씨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우리한테 너무 무리 아니야? 그리고 동탄에서 출퇴근이 가능할까? 아무리 신도시여도 화성시인데. 하지만 정호 씨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동탄은 미래가 보장된 곳이야. 그리고 빨간 버스 타면 강남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어. GTX도 뚫리고 기업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결국 부부는 동탄 이신도시 중에서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라고 소문난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중개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단지 동탄에서도 입지가 최고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바로 앞이고 동탄역도 가깝죠. 지금 11억에 계약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 말에 정호 씨의 마음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부부는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빼고 대출 6억, 부모님께 빌린 1억, 그리고 적금까지 털어 간신히 11억을 마련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 첫날 정호 씨와 지연 씨는 새 아파트의 넓은 거실에 앉아 딸아이가 뛰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집이 생겼어. 동탄에서 새 출발이야. 정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 곧 15억은 갈 거야. 잘한 투자야. 여기까지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계약 후 몇 달 동안 동탄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계약한 지 2달 후 정호 씨가 계약한 같은 평형 아파트가 11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벌써 5천만 원 올랐어.
정호 씨는 스마트폰 부동산 앱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기뻐했습니다. 지연 씨도 점점 안도하며 당신 말대로 잘한 것 같아 라며 웃었습니다. 딸아이는 집 앞 초등학교로 등교했고 단지 내 놀이터와 공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해 겨울 동탄의 부동산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같은 단지의 호가가 무려 13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정호 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집 지금 시세가 13억이야. 2억 올랐어. 동료들은 부러운 눈빛으로 역시 동탄이야. 진짜 타이밍 잘 잡았다며 추켜 세웠습니다. 지연 씨는 SNS에 동탄 호수공원과 카페거리 사진을 올리며 동탄맘의 삶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댓글마다 부럽다, 잘 샀네 라는 반응이 쏟아졌죠. 이 상승장의 열기에 정호 씨와 지연 씨는 점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정호 씨는 지연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딸도 좋은 학원 좀 보내보자. 남들은 비싼 영어학원에 음악학원까지 보낸다는데 우린 아직 못 보내주고 있잖아.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자도 적으니까 다른 데서 좀 아끼고 우리 딸 좀 좋은 데로 보내주자. 지연 씨도 동의하며 맞아, 나도 좋은 데 보내주고 싶어. 그리고 우리도 좀 더 여유롭게 살아보자 라고 답했습니다. 당장 수입이 늘어난 건 아니었지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그 부담을 덮었습니다. 지연 씨는 딸을 위해 고급 영어학원과 음악학원에 등록했고 좋은 옷과 신발도 사주면서 누구보다 잘 키워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틈날 때마다 외식을 즐겼습니다. 집값이 13억까지 갔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을 위해 쓰는 거잖아. 부부는 서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가전제품과 가구로 집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TV, 고급 소파, 그리고 시몬스 침대, 심지어 로봇 청소기까지.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늘어났지만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믿음이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정호 씨는 직장 동료들과 라운딩을 다니며 이제 우리도 이런 여유를 누릴 자격이 있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연 씨는 동탄 맘카페에 가입해 이웃들과 정보를 공유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동탄 호수공원을 산책하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던 때랑 비교하면 여기는 천국이야. 지연 씨는 정호 씨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열 때마다 올라가는 호가를 보며 부부는 이 집이 우리 인생을 바꿀 거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뉴스에서는 거래 절벽, 하락 조정 같은 단어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정호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동탄은 다르지. GTX도 곧 뚫리고 삼성전자도 여기 있잖아. 하지만 단지 내 커뮤니티 카페에 불안한 글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84타입 금매 10억 5천만 원에 나왔네요. 괜찮을까요? 호가가 자꾸 내려가는데 다들 어떻게 보세요? 정호 씨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중개사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조정받는 중이에요. 동탄은 그래도 버틸 거예요. 기다리시면 다시 오릅니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시간이 흐르자 같은 평형의 매물이 7억 6천만 원에 나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호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11억에 샀는데 이게 뭐야? 지연 씨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찬데 집값까지 떨어지면 어떡해? 2023년 초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정호 씨가 계약한 아파트의 같은 평형이 7억 2천만 원의 실제 거래가 등록된 것입니다. 3억 8천만 원이나 하락한 가격. 정호 씨는 부동산 앱을 몇 번이고 새로 고침하며 이건 금매일 거야. 정상 거래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매물은 점점 늘어났고 호가 시세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7억 그리고 6억 8천. 정호 씨의 가슴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값 하락은 정호 씨와 지연 씨의 삶을 빠르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상승장 때의 자신감은 사라지고 과소비의 흔적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딸아이의 각종 학원비, 골프 모임 회비, 늘어난 카드 할부금까지. 대출 이자 220만 원을 포함해 월 고정 지출은 4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호 씨의 월급과 지연 씨의 프리랜서 수입으로는 감당하기 벅찬 금액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야근을 늘렸지만 회사에서도 실적이 지지부진하며 성과급이 줄어들었습니다. 지연 씨는 입시 과외를 더 늘리려 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며 일이 뜸해졌습니다. 인테리어를 너무 과하게 했나? 굳이 저것까지 손댈 필요는 없었는데. 정호 씨는 비싼 가구들과 인테리어를 보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딸아이의 학원 하나를 끊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딸한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었는데 내가 너무 욕심부렸나 봐. 정호 씨와 지연 씨는 점점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정호 씨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열어 매물을 확인하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회복될 거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 봄 아파트 가격은 9억 2천만 원까지 약간 회복했지만 여전히 11억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정호 씨는 골프 모임을 그만두고 주말 외식을 줄였습니다. 새로 산 TV는 켜는 일이 드물어졌고 고급 소파는 더 이상 안락하지 않게 느껴졌죠. 지연 씨는 집을 청소하며 로봇 청소기도 이렇게 비싼 거 필요 없었는데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과소비와 잘못된 선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2025년 6월 정호 씨는 퇴근길에 동탄역을 지나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앱에는 또 다른 급매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9억 3천만 원. 정호 씨가 샀던 가격보다 1억 7천만 원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중개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한 거예요. 예전만큼은 거래가 없어서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더 오를 거예요. 정호 씨는 집에 돌아와 지연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집 언제 본전까지 오를까? 지연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우리 이 집에 너무 많은 걸 걸었어. 하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우리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 부부는 딸아이가 잠든 후 엑셀 시트를 열어 재무 계획을 다시 짜기 시작했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대출 상환 계획을 수정하며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정호 씨는 주말 골프 라운딩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돈으로 적금을 더 들었더라면 이라며 후회했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부동산 앱을 덜 열게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GTX 개통 소식과 동탄 반등 소식이 들려왔지만 예전처럼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죠. 너무 큰 기대와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샀었다는 것을. 그리고 상승장에서의 자만과 과소비가 그들의 재정을 더욱 옥죄고 있었다는 것도. 투자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전문가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최정호 씨의 이야기는 동탄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겪은 여러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씨는 꿈을 안고 동탄에 뛰어들었지만 상승장의 자만과 과소비 그리고 하락장의 무게는 그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동탄 부동산의 미래 혹은 부동산 투자와 소비 습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2억. 이 가격은 세종시 세롬동의 더샤필 스테이트 84타입 최고가입니다. 이 아파트의 동일 조건 매물이 지금은 9억대의 매물로 나왔는데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3억 내린 가격에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세종시의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었던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수도호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세종시에서 전세로 살던 결혼 6년차 부부의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맞벌이로 각자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며 차근차근 돈을 모아온 민수씨네 부부. 이 부부는 안정된 내 집을 꿈꿨습니다. 당시 세종은 그 꿈을 실현할 최적의 장소로 보였습니다. 정부 청사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추진 등 굵직한 호재로 세종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신고가 소식이 쏟아졌고 아파트 가격이 며칠 만에 수천만 원씩 오르는 일이 다반사였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지금 안 사면 평생 세종에서 집 못 산다는 글이 도배되다시피 했습니다. 세종은 앞으로 10년은 간다며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이 부부의 결정을 부추겼습니다. 한 선배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세종은 단순한 신도시가 아니야. 대한민국의 행정 중심이 되는 곳이야.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그의 말은 남편 민수 씨에게 강한 확신을 심어줬죠.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점점 내 집 마련의 꿈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종은 신도시 인프라와 넓은 공원, 깨끗한 도심을 자랑했죠. 민수 씨는 퇴근 후에 자주 말했습니다. 여기서 아이 키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뿌리 내리고 싶지 않아? 그의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아이에게 안정된 환경을 주고 더 이상 이사 걱정 없는 삶을 꿈꿨죠. 그러던 어느 주말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세종시 다정동의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2018년식 신축 단지에 들어서자 깔끔한 조경과 커뮤니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건너에 바로 초중고가 위치했고 중심상가도 가까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단지가 세종에서 제일 핫해요. 전용 74타입이 지금 7억 3천만 원인데 곧 10억은 갈 겁니다. 이런 매물은 금방 나가요. 그녀의 말은 부부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민수는 단지를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 정말 좋아. 우리 애도 여기서 뛰어놀면 딱이야. 학교도 가깝고 단지 자체가 신축급이잖아.
그의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세종의 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부부에게는 뿌리 내릴 기반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대출을 최대한 끌어모아 전용 74타입 아파트를 7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1년 만에 3억이나 오른 가격이었지만 실거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는 나도 작년에 샀는데 벌써 2억 올랐다며 웃으며 자랑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세종은 절대 안 떨어진다. 정부 호재 믿고 들어가라는 글로 넘쳐났습니다. 한 네이버 포스트는 세종은 수도 서울을 대체할 미래의 중심지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이 부부는 그 열기에 완전히 휩싸였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중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건 절대 후회 안 할 선택이에요.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그녀의 말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사 후 한 달 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평형의 매물이 7억 5,500만 원에 거래됐던 겁니다. 우리 7억 3천만 원에 계약하길 진짜 잘했다. 좀만 늦었으면 2,500만 원 더 비싸게 살 뻔했어. 맞아, 대박부동산 사장님 얘기 듣길 잘했네. 너무 좋다. 벌써 2,500만 원 수익이라니. 부부는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수익을 자랑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상승장은 그들의 소비생활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마치 부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죠. 집으로 얼마를 벌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주말마다 골프 라운딩을 나갔죠. 집을 팔아서 돈을 번 게 아니었지만 오르는 집값은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면 다 해결될 거야 라며 씀씀이가 계속 커졌습니다. 쉬는 날이면 고급 오마카세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들이 성공한 투자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여유 있는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아파트 시세가 조금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죠. 또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180도 바뀌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종 무조건 간다던 긍정적인 글이 가득했던 공간은 이제 세종은 끝났다, 대출금리 때문에 다 죽는다는 비관적인 글로 도배됐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건 단기 조정이야. 실거주니까 기다리면 돼. 집값이야 오르내리는 거지. 하지만 그의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죠. 2023년 1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5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억 3천만 원에 샀던 집이 2억 3천만 원이나 빠진 셈이었죠. 31% 하락이었습니다. 부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동산 앱을 뒤져봤지만 현실은 더 혹독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음 달에는 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너무 충격받아 계약했던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억 5천만 원이나 빠졌어요. 고객님, 지금은 다른 곳도 다 그래요. 기다려보시죠. 금방 다시 회복할 겁니다. 담보대출로 받았던 4억 3천만 원의 이자가 2배로 늘어나면서 골프와 쇼핑은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책상에 앉아 시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그들의 목소리엔 좌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던 내 집 마련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와 그의 아내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천천히 시장을 살폈더라면, 아니,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주변 지인들의 돈 벌었다는 말, 부동산의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 커뮤니티의 열광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거주면 괜찮다는 자기 위안. 그 모든 게 그들을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죠. 가장 힘든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세종에서의 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공무원 부부였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최근 세종시에는 다시 호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이전 등의 이야기가 뉴스에 오르내렸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세종 다시 뜨나? 라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대에 차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19층 매물이 5억 3,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집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본전인 7억 3천만 원이 되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이 부부의 사례 말고도 세종시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본 분들이 많습니다. 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등 호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종시는 저금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과 신도시 개발 호재로 폭등을 경험했지만
2025년 현재 극심한 하락세로 투자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최고가 대비 반토막 수준으로 거래되며 과도한 대출로 매수했던 분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 소담동에 위치한 새샘마을 8단지는 지역 내 신고가를 기록했던 아파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용 면적 98타입은 2021년 최고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같은 타입이 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7억 6천만 원, 약 50% 하락했습니다. 이는 4년 만에 반값으로 떨어진 충격적인 사례입니다. 또 방곡동의 수룹의 1단지는 국책연구단지 인근에 자리 잡은 신축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전용 96타입이 과거 최고가 15억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4월에는 7억 6천만 원 수준으로 약 49% 하락했습니다.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019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던 주택 가격이 2020년, 2021년에 대형 호재와 맞물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분양가가 5억이었던 아파트가 14억까지 거래됐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 무렵 세종이 진짜 수도가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갭 투자자와 투기성 매수까지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 산다며 영끌로 들어간 사례도 엄청났습니다. 2020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40%를 가뿐히 넘겼고 거래 한 번에 5천만 원씩 올라간다는 소문까지 퍼졌습니다. 갭 투자로 세종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거주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계속 오를 테니까 이런 믿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분양 물량과 기존 매물이 쏟아지자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뜨거웠던 열풍이 지금은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고점에 샀던 이들은 반토막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접 동네 대전과 청주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가파른 상승일수록 꺾일 때 낙폭이 더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2020년에서 2021년 초까지 서울에 버금가는 급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락폭도 엄청났는데요. 한편 요즘 뉴스를 보면 서울로 집중된 권력을 세종시로 분산시킨다는 얘기가 한창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요. 정치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로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정치인들의 말이겠거니 하고 흘려버리거나 세종시에 투자하면 돈 좀 벌겠는데 하면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만약 행정수도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거 세종시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금과 같이 수도 이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서울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자는 목소리가 크고 이미 관련 예산과 법률적 기반도 마련돼 있다고 하니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보이긴 합니다.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세종시 이전에 대한 의지가 뚜렷해 보이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때면 기대감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반면 아직 거품이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로 실현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뉴스에 반응하는 투자를 할지 아니면 실제 이전까지 기다리는 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거래 사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더샵 힐스테이트입니다. 이 아파트 98타입은 21년 14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98타입의 분양가는 평균 3억 6천만 원이었고 상승장에서 분양가 대비 10억 7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점 대비 4억 이상 빠져있는 상황인데요. 또 다른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6억 3천만 원까지 거래됐던 세종의 아파트입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 리버뷰 2차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6년식 656세대 최고 29층의 아파트입니다. 준신축 단지의 규모가 크고 세종시청과 중심 상권이 가깝습니다. 109타입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이었고 21년 최고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상승장일 때 분양가에서 12억 6천만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어떨까요?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고점 대비 6억 3천만 원이나 하락했는데요. 거래 현황을 보면 1003동 2101호 매물이 매매가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세종에 거주하는 60대 투자자가 상승장 끝물에 매수했습니다. 상승기 때 21층 매물이 16억 3천만 원에 거래됐고 최근 8층 매물이 10억에 거래되면서 6억 3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최고가에 거래됐던 매물과 동일 타입인 A타입의 호가 시세를 보겠습니다.
천이동 고층 매물이 13억에 나와 있습니다. 고층 매물 기준 고점 대비 아직 3억 3천만 원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수억씩 하락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지금이 바닥인지 더 떨어질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실수요와 경제 여건입니다. 세종시는 여전히 주거 환경이 좋은 곳이지만 현재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권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집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투기적인 움직임은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식이 아닙니다. 가격이 이렇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다면 누가 주택을 신뢰하고 살 수 있을까요? 또 세종시의 낙찰가율도 심상치 않습니다. 평당 1,450만 원에 감정된 시청 인근의 상가주택이 현재 70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음에도 2번 유찰 후 세 번째 경매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1년 전 11억 하던 땅은 현재 4억대로 내려왔는데도 낙찰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지역 경기에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고점에 대출을 잔뜩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크게 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향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결국 고용과 서비스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부산 등 큰 도시도 이런 침체를 겪고 있고 세종은 경제 기반이 약해서 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에는 공무원 빼고 일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했던 시기도 있었던 만큼 지금 바닥 찍은 거 아니냐는 기대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질 수 있고 금리도 당분간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 부동산 역시 아직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차기 정부가 언제든 행정수도 이전을 진행할 수는 있지만 실현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테니 지금 당장 급격한 상승은 힘들 것입니다. 세종시를 둘러보면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와 공공청사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인상적입니다. 거리 자체는 쾌적하지만 상권이 한산한 곳이 많고 지역 경기가 활발하다는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장점은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 창출이 따라오지 못하면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기 어렵다는 걸 인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승폭이 컸던 만큼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투기 세력이 떠나면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정치적 이슈에 너무 기대는 건 위험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세종에 내려가 실제 거주할 계획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무리하지 않게 감당할 수 있다면 노려볼만 하겠지만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투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대인 성호씨네 부부는 결혼 20년 차입니다. 결혼 이후 쭉 서울의 오래된 전셋집에 거주하며 성실히 저축을 해왔죠. 소득이 높진 않았지만 늘 아끼며 지내왔습니다. 남들 다 하는 해외여행이나 골프 등 비싼 취미생활도 없었죠. 또 명품이나 차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덕에 부부는 넉넉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월급 통장엔 성호 씨의 월급과 야근 수당, 성과급, 그리고 아내의 맞벌이 소득이 꾸준히 쌓였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은 부부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죠. 출근길 회색빛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성호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야 말겠어. 다른 것엔 관심이 없었던 성호 씨의 유일한 꿈은 은퇴 후의 노후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이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뜨고 해질 무렵 아내와 해변을 천천히 걷는 노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부는 20년간 꾸준히 저축했습니다. 성호 씨에게 그 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었죠. 도시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희망을 붙잡게 해주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직장 선배가 속초의 아파트를 화제로 꺼냈어요. 선배는 맥주잔을 기울이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성호야, 속초 부동산 지금 대박이야. 바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이 가격이면 무조건 올라간다. 나도 계약했어. 너도 놓치지 마. 이 말은 성호 씨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다들 집 한 채로 인생을 바꿨는데 나만 이렇게 저축하고 있을 순 없지. 성호 씨는 점점 강하게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월급을 모으는 삶에서 벗어나 돈이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시에는 성호 씨의 아내도 묘한 불안감을 느낄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나 직장 동료들이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며 자산을 불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부러웠죠. 전셋집은 편리했지만 내 집이 없다는 불안정함은 그들을 늘 불편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해야지.
마침내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기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주말이면 여가를 즐길 시간도 아껴가며 부동산 투자 공부를 했죠. 유튜브 영상과 블로그를 정독하고 투자 관련 책을 뒤지면서 각종 부동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시장 동향을 분석하며 자료를 정리했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입지 조건, 교통망 계획, 개발 호재를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원도 동해안 쪽에 주목했습니다. 속초의 푸른 바다, 아침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삶, 아내와 함께 해변을 산책하는 노후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죠. 그는 시간 날 때마다 아내와 속초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에 방문했어요. 초고층 오션뷰, 신축 커뮤니티와 인테리어, 그리고 끝없이 오르는 시세까지. 모든 게 부부의 결심을 부추겼습니다. 매물을 소개해준 중개사는 속초는 관광지라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은퇴 후의 삶을 기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라며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죠. 성호 씨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했어요. 은퇴하고 여기서 살면 우리 노후가 행복할 거야. 신축 아파트니까 그때까진 전세를 줬다가 나중에 우리가 와서 살자. 투자용으로도 최고야. 앞으로 계속 오를 거야. 결국 그는 속초시 중앙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약합니다. 전용 84타입 25층 매물의 가격은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고객님, 전세는 4억 5천만 원에 맞출 수 있어요. 오션뷰라서 전세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매매가 7억 5천만 원에 전세 4억 5천만 원. 갭은 3억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전부를 털어넣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부동산에서 도장을 찍으며 그는 아내와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 노후는 준비됐어. 그는 속초 아파트를 보며 확신했죠. 이건 절대 실패하지 않을 투자야. 바다 보이는 신축 아파트가 떨어질 리 없어. 성호 씨의 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계약 후 반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보, 6개월도 안 돼서 6,500만 원 올랐어. 내가 말했지, 여긴 10억까진 간다니까. 성호 씨에게 속초 부동산을 소개해준 회사 선배는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사라고 했지? 우리 이제 대박이야. 선배 너무 고마워요. 거하게 한턱 쏠게요. 그들은 속초 부동산에 투자하길 잘했다며 행복한 노후를 그렸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부동산 투자 얘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함께 투자 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강원도에 투자한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올랐는지 자랑을 했죠. 그 중에는 아직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직접 매물도 소개해줬습니다. 마치 투자 전문가가 된 것 같았죠. 성호 씨는 부동산 투자 성공담을 기록하는 블로그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움의 댓글을 달 때마다 행복했죠.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동산 시장은 영원히 올라가진 않죠. 성호 씨의 꿈은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준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부동산은 물론이고 속초 같은 지방 휴양지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과잉 공급, 수요 감소, 그리고 기대했던 교통 호재의 지연까지 겹치며 시장은 얼어붙었죠.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강원도 부동산 하락 사례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호 씨의 아파트도 하락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성호 씨가 7억 5천만 원에 샀던 아파트는 2023년 들어 시세가 5억 중반까지 급락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말했죠. 5억 초반에 올려놔도 매수 문의가 거의 없어요. 요즘 거래가 너무 뜸합니다. 심지어 23년 말에는 33층 고층 매물이 5억에 거래됐습니다. 무려 2억 5천만 원의 손실을 떠안은 셈이었죠. 처음엔 일시적인 조정이겠지 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졌습니다. 전세 수요도 급감하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기존 시세였던 4억 5천만 원에는 전세를 줄 수 없었고 급하게 내려서 3억 8천만 원에 겨우 맞췄습니다. 부족했던 돈 7천만 원은 퇴직금과 대출을 이용해 겨우 메웠습니다. 오션뷰 아파트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전세는 이해하겠는데 매매 가격은 대체 왜? 성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부동산에 방문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하길. 급매로 내놔도 전화 한 통 오지 않아요. 지금 속초는 매수자가 거의 없어요. 파시려면 호가를 더 낮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말에 그는 망연자실했죠. 20년간 모은 자산이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자녀에게는 차마 이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죠. 그는 밤마다 부동산 앱을 켜고 속초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며 불안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그때 선배 말을 믿었을까? 욕심이 화를 부른 건가? 속초 아파트는 화려한 오션뷰 도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속초 해안가 일대는 신축 아파트와 상업시설 공사 현장으로 가득했지만 활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입주가 더디고 생활형 숙박시설과 상가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해변 근처의 카페 거리에 들어섰을 때 한적한 거리와 드문드문 보이는 관광객들만 마주쳤죠. 이게 내가 꿈꿨던 속초가 맞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부동산에 들러 물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바다도 있고 신축 아파트도 많은데. 중개사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놓고 실제로 안 들어왔어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투자로 샀다가 공실로 두는 경우가 많죠. 실수요는 거의 없고 전세도 안 나갑니다. 속초의 부동산 시장은 과잉 공급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호 씨가 매수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들도 급락한 상황이었죠. 지역 곳곳에서 반토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2025년 2월 성호 씨가 매수한 아파트의 실거래가 찍혔습니다. 27층 매물의 거래 금액은 4억 5천만 원. 7억 5천만 원에서 무려 3억이나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러다 정말 반토막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속초와 강릉의 오션뷰 아파트는 2021년, 2022년 고점을 찍은 후 3에서 50%에 달하는 급격한 가격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오션뷰 신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두드러지며 일부 단지는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속초 동명동의 디오션 자이는 2022년 2월 전용 131타입 펜트하우스가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강원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죠. 하지만 2023년 4월 최고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약 5억 하락했고 2025년 현재 전용 84타입 매물은 5억 중반대에 머물며 고점 대비 39% 하락했습니다. 일부 매물은 5억 초반까지 내렸는데도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오션뷰 펜트하우스만 하락한 게 아닌데요. 강릉 송정동의 강릉 아이파크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2022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4,500만 원에 거래되며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3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같은 평형이 4억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속초교동의 속초교동 시티프라디움은 오션뷰와 접근성을 내세운 단지로 2022년 3월 전용 84타입 매물이 5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0년 2억 7천만 원 대비 2억 5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2025년 1월 같은 평형의 매물이 3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약 2억 하락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호가는 3억 중후반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2021년 이후 거래된 아파트를 보면 20%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매수한 물건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하우스, 은퇴 후 거주 혹은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죠. 이들이 시장을 과열시키면서 지역 내 시세는 급등했고 강원도 땅값이 서울만큼 비싸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금리가 인상되고 부동산 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예전엔 8억, 9억을 불렀던 아파트가 현재는 5억대로 뚝 떨어지거나 거래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교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2021년 전용 114타입 매물이 9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지역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분양가 5억 7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이나 상승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2023년 같은 아파트의 5층 매물이 6억 3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거래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속초 역시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양동의 양호내안의 오션스카이는 속초 해변 인근에 위치한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로 2021년 전용 84타입 매물이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분양가 3억 8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상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5층 매물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 대비 3억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은 2022년 1월 전용 84타입 29층 매물이 8억 1,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2025년 1월 27층 매물은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4억 이상 급락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하락은 강릉과 속초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 중심의 투기적 매수로 과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과 시장 침체로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가격은 급락했고 거래량마저 급감했습니다.
현재 강릉과 속초는 대규모 미분양 물량과 공급 과잉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상승장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 그리고 속초, 강릉 같은 지역까지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속초의 경우 바닷가 초고층 아파트들이 해외 바닷가 부동산을 연상케 하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131타입 40층 매물은 2022년 2월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전용 84타입은 8억 2천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강릉, 원주, 춘천 등 강원도 전역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졌죠. 이 최고가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쉬워졌고 투자 열기가 과열되었습니다. 또 GTX 계획으로 강원도의 시간적 거리가 단축될 거라며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고소득층이 강원도의 오션뷰 아파트를 세컨드 하우스로 매입하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속초 아파트 매수자 중 서울 거주자의 비중은 22%, 강릉은 1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국내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과열된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며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속초 디오션자이 아파트의 사례를 다시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40층이 17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2023년 4월 43층이 12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약 5억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호가는 22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84타입의 경우 2021년 8억 2천만 원에서 2025년 현재 5억의 매물로 나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강릉과 속초의 오션뷰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별로 하락폭을 살펴보겠습니다. 속초는 최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특히 오션뷰 아파트의 하락폭이 큽니다.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 전용 84타입은 2022년 8억 1,500만 원에서 2025년 2월 4억 5천만 원으로 40% 이상 하락했습니다. 강릉은 속초보다는 하락폭이 덜하지만 미분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강릉 오션시티 아이파크는 분양 당시 1순위 경쟁률 17대 1을 기록했지만 아직도 미분양 상태입니다. 그리고 춘천과 원주는 GTX 효과로 보합세를 유지 중이지만 매매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지역은 미분양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속초의 경우 오션뷰 아파트 절반 이상 미분양 상태인데도 앞으로 공급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은 높은 땅값에 빌린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분양이 되지 않으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사는 부도위기에 몰렸고 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전망은 어떨까요?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공급이 너무 많습니다. 강릉과 속초에서 계획된 대규모 신규 분양은 수요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금리가 높은 것도 대출 부담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하락하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을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컨드 하우스를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매매 대신 전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속초 디오션 자이 전용 84타입 전세가는 약 3억 3천만 원, 힐스테이트 속초 센트럴도 3억 3천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괜찮은 가격대입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며 가격이 안정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컨드 하우스를 원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로 1, 2년 거주하며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 분양 사무실이나 부동산의 호객행위나 허위 매물에 속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세요. 부동산 투기 열풍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손해를 안겼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거품이 낀 가격에 휩쓸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강원도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